이번 영상은 진술의 종류, 독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에 이어 해석적 진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목차봅니다. 5장 시적 진술, 시적 진술과 설명, 진술의 특성, 진술의 종류,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미리 이거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한 번씩 꼭 써보세요.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써봐요. 목차를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써보세요. 학습의 기준이 됩니다.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피상적 주장과 이 피상적 주장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권유적 진술,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저는 여기 자기중심적 사고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이게 주관적 폐쇄성 이렇게 고치고 싶어져요. 그죠? 예. 진술과 묘사의 어울림 이렇게요. 문제 자주 풀어보고 계시죠? 한 번씩 써보세요. 써보는 게 참 좋습니다. 시적 진술은 묘사 못지않게 진술이죠. 그냥 진술이 아니고 설명적 진술을 그냥 설명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 묘사적 진술은 그냥 묘사 이러듯이 시적 진술은 설명적 진술이나 논증적 진술 그런 거와 달리 시적 진술은 묘사 못지않게 우리 정서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투적 의미체계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동반한 표현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세요. 시적 진술은 우리 그냥 이미 학습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상투적인 의미체계, 시적 진술은 상투적인 의미체계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동반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진술이 이러하지 못하면 넋돌이 되고 피상적 주장이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된다. 진술이 항상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넋두리고 피상적 주장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권유적 진술은 권유적 진술이요. 권유적 진술. 권유적 진술은 뭐가 어떤 그 외관상 특징이에요? 합시다, 하자 이런 어떤 청유형 그 어미가 쓰인다는 게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죠. 타자에게 각성과 반성, 이거 잘 알아두세요. 권유적 진술은 남에게 하자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권유적 진술은 각성과 반성, 동조와 참여를 요청한다. 누구에게요? 타자에게 요청하죠. 자기에게 요청하면 그거는 독백적 진술이 돼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에게 요청을 해요. 타자에게. 그러면 이제 권유적 진술이 됩니다. 뭘 요청해요? 각성과 반성, 동조와 참여를 요청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각성, 이게 자각이라고 해석해요. 스스로 각성하는 게 자각이죠. 나중에 자각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는데, 자, 이 각성이 뭐예요? 깨달을 각자에다가 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깨어나는 거. 그게 이제 각성의 깰성자. 한자로 바꿔볼까요? 각성, 이게 나와야 할 텐데, 그죠? 깰성자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이게 깰성자. 이렇게 쓰는 게 각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성과 반성, 돌이켜 살펴보는 게 반성이죠. 그리고 동조와 참여를 요청한다. 이거 타자에게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뭐가 선행해야 돼요? 화자 자신의 각성과 반성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 다룰 해석적 진술 보겠습니다. 아래 시의 시적 태도는 하고 묻고 있고요. 해석적 진술입니다. 해석.
네, 해석적 진술이 뭔가 봐요. 해석한다. 이 해석이 풀해자, 풀석자, 자꾸 뭘 풀어놓는데요. 네, 풀해자의 풀석자입니다. 그 진술 여기 베풀진자, 베푼다 좀 늘어놓다 이 말이죠. 베풀 진짜인데 늘어놓을 진짜. 상품을 나열하듯이 쭉 늘어놓는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펼술자입니다. 네. 그래서 해석적 진술이라고 해요. 아래 시의 시적 태도는 아래 시의 깨달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시적 태도가 있대요. 태도. 그리고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질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학습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그 능력이 질문할 수 있는가? 네, 그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자꾸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 같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친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다시 한번 볼게요. 눈물. 자, 여기 시적 태도하고 깨달음 기억하세요. 시적 태도하고 깨달음. 네, 다 읽습니다. 눈물.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 같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친인 것도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만들어 주시다. 네, 딱 봐도 조금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 제목이 눈물이에요. 사물 딱 나오네. 이렇게 사물 딱 느낌 봐도 그냥 눈물에 대해서 눈물이 뭔가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탁 주죠. 네, 제목부터가 네,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렇게 눈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을까? 눈물. 우선 뭐 슬픔, 이렇게 슬플 때 울죠. 통곡, 그리고 또 뭐 아픔, 고통, 뭐 이별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도 눈물이 많이 흘리죠. 이렇게 기쁨, 감격, 뭐 또 없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눈물도 있죠. 근데 이제 눈물이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물은 대부분 좀 이렇게 진정성, 또 뭐 눈물은 진실, 진실의 눈물, 좀 그런 느낌도 있죠. 눈물이 좀 뭐랄까 진심 이런 느낌이 있죠. 눈물은 또 감정 이런 느낌도 있고 감격, 감정, 진심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이고 저 한다라는 말이 빠졌네. 뭐 하고자 한다. 뭔가 좀 이렇게 눈물에 대한 해석 첫 번째 해석이죠. 네. 뭐라고요? 생명이고자 한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떤 생명처럼 자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의 소망이죠. 소망. 네, 작은 생명이고자 라고 흠도 티도 없고 금같지 않은 나의 전체는 전체 온전한 모습이죠. 전체는 온전한 모습은 오직
이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가지도 않았다 이 말은 어떤 그러니까 살면서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또 많은 것들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그러는데 이 눈물 하나만큼은 왜곡도 없고 오직 진실한 거죠. 오직 진실하고 왜곡이 없고 오직 진실한 것은 눈물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한 것, 순수한 것은 이 눈물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진인인데 이렇게 세 글자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는 그냥 지닌 이거죠. 진이인 이렇게 세 글자로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눈물밖에 없대요. 가장 나중에 지니고 있는 것도 눈물밖에 없대요. 맨 먼저 지닌 것도 눈물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왜냐면은 가장 나중 지닌 도라고 했잖아요. 도. 다른 것도 그랬는데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역시 오직 이쁨. 그럼 뭐예요? 나의 가장 맨 먼저 지닌 것도 눈물뿐이었는데 태어나면서 울었겠죠. 태어나면서 울었으니까 그때 맨 처음에 지닌 것도 눈물뿐이었는데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눈물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눈물은 어떤 약간 사람다움이죠. 이렇게 짐승들이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는 인간이 눈물 흘리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짐승이 눈물 흘릴 일이 거의 없죠. 이렇게 거의 없는데 이제 뭐 눈물 샘의 자극에 의해서 눈의 어떤 짐승이 눈물을 흘릴 때는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눈의 어떤 눈이라는 시각기관, 그죠? 시각기관. 시각기관의 기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인간처럼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죠. 인간은 바로 그 감정의 기능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시각적 기능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짐승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 다르죠. 물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죠. 또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눈물은 어때요? 사람다움의 상징이죠. 사람. 네. 그래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 눈물이죠. 이렇게 눈물.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이 꽃이라는 거, 꽃은 대부분 꽃이 얼마나 필까요? 꽃이 하루 피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궁화도 하루밖에 안 피죠. 늘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밖에 안 펴요. 하루 피고 지고 또 하루 피고 지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교대해가면서 피기 때문에. 또 원추리도 하루밖에 안 피어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거기 유튜브에 오시면 참 익숙한 목소리가 설명을 참 자세히 합니다. 그런 꽃들이 딱 하루 피고 이렇게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꽃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이 말은 즉 꽃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삶에서 가장 화려한 때를 꽃이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뭐의 꽃 하면서 그러니까 한때 화려한 한때 뭐 청춘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성공의 시기일 수도 있겠죠. 잘 나가던 때 뭐 그런 어떤 시절에 잠시 잠깐은 한때를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꽃이 시들면 그냥 시드는 게 아니라 꽃잎이 머물다 떠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히죠. 이렇게 열매. 꽃잎이 머물다 가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 뒤에, 네, 나의 웃음도 여기 꽃하고 일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꽃하고 웃음. 네. 이 웃음도 아주 잠깐이죠. 늘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웃는 거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이 이렇게 꽃이 시든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여기 또 이렇게 꽃과 웃음이듯이 또 열매와 눈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열매와 눈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해요. 눈물은 웃음이 머물다 간 꽃이 머물다 간 자리에 이 꽃잎이라고 할까요? 꽃잎이 머물다 간 자리에 네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웃음이 머물다 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열매 대신 눈물이 있어요. 눈물은 그러니까 웃음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웃음의 결과물. 그래서 눈물은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것, 또 감격이나 슬픔을 상징하든 뭐 감사나 감격을 상징하든 그 눈물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니까 들을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귀중한 것이 바로 눈물인 거죠. 그 눈물을 당신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해석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해석적 진술은 뭐예요? 대상이 있고, 그죠? 이렇게 대상이 있고 탐구가 있어야 돼요. 대상, 눈물이 있고 또 눈물에 대한 탐구가 있고 또 눈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에 대한 어떤 눈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해석적 진술이 되겠죠. 바로 그 깨달음이란 것은 시인의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대상이 세계라고 할것 그러니까 눈물이 시인에게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은 시인은 세계가 되는 거죠. 세계. 그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상에 대한 해석이고 세계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시에서 대상은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아까 위의 시의 시적 태도가 뭔가라고 질문했죠. 시적 태도. 네, 시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봐요. 눈물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 나름의 의미를 탐구하는 태도다. 네. 그 해석을 하려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찰하고 탐구하고 고찰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있어야 뭐라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위의 시에서 깨달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요. 이렇게 깨달음. 서정주의 푸른 날은 네, 이거는 뭐였죠? 이렇게 독백적 진술이었잖아요. 그 독백적 진술 하면 뭐가 있어요? 어떤 반성과 기원, 뭔가 소망하는 것. 다시 한번요. 반성하거나 과거 회상, 즉 회상은 다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상이나 반성을 하거나 또는 소망을 나타낼 때 대부분이 그런 형태가 대부분 독백적 진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김수영의 눈은
주장 중심의 권유적 진술이라고 해요. 권유적 진술. 권유적 진술은 아까 뭐뭐 있었죠? 이렇게 뭔가를 각성하고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타자에게. 권유적 진술은 타자에게 뭔가 요청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요청하면 뭐가 돼요? 독백에 불과하죠. 불가는 빼고요. 독백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타자에게 뭔가를 요청을 해요. 청유하고. 네, 그런 게 이제 권유적 진술인데. 눈물은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 나름의 깨달음, 눈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있었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것, 네, 어떤 그런 것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시적으로 들려주는 형태다. 네, 해석을 했으니까 깨달은 걸 해석했으니까 들려줘야겠죠. 들려준다라는 것은 뭐죠? 진술이다라고. 다시 한번요. 묘사는 좀 보여주는 형태라면 진술은 들려주는 형태죠. 꼭 해석적 진술이라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진술이 원래 들려주는 형태인 거죠. 네. 진술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묘사는 보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묘사는 시각적이고, 진술은 청각적이다라고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깨달음 하나하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고, 새로운 의미예요. 새로운 의미. 그 새로운 의미 하나하나는, 네. 그 새로운 의미 하나하나는 시인의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네, 시인의 세계에 대한 해석. 시인의 세계를 사물과 관념으로 이루어진 어떤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적 진술은 대상이 있어야 해석을 하겠죠. 여기서는 눈물이 있겠네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탐구가 있고, 또 대상이 어떤 것이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은 시인에게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세계에 대한 관찰, 연구, 탐구, 그죠? 탐구가 있어야 되겠죠. 탐구도 하지 않고 어떤 걸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죠. 자기 주장에 빠지게 되겠죠. 자, 어떤 주관적 폐쇄성에 빠지게 돼요. 탐구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함부로 해석하면은 주관적 폐쇄성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인 나름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탐구가 있어야 돼요. 탐구. 네. 뭔가 연구, 탐구, 관찰, 또 뭐 반성, 특히 반성도 있어야겠죠. 그 깨달음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시인의 세계죠. 시인의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해석적 진술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이래, 깨달음. 누구나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인만 가지고 있는 시인 독특함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바로 그 세계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는 것이 해석적 진술이다 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석적 진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